방금 소개받은 김병욱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16년째입니다. 오늘 이 주빌리 기도회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옷 차림하니까 많이 춥습니다. 이젠 겨울이 오겠죠. 그 다음엔 봄이 옵니다.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계했던 한반도 평화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가 감히 북한 선교 거점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영국의 마차 산업 연구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한국을 떠난 김정은호 좌초할 것인가 또 귀향할 것인가 이 문제. 세 번째는 김정은호의 출항과 남북 종교 교류 환경 변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저희 탈북민연구소가 이 선교 거점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가 이런 얘기들, 우리의 고충 또 이런 문제. 나머지는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국 교회의 2대 과제라고 제가 감히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거 제가 그저 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한 마차 산업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붉은 깃발법 언론에 많이 알지요. 규제 때문에 전진 못한다. 결국은 마차 속도를 맞추려고 자동차 산업이 뒤지고 그것이 오늘 영국이 결국은 금융산업으로 왕으로 되게끔 만든 건데 이때 한 마차 산업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계속 연구하면서 뭐이다 그랬냐면 앞으로 영국에 저렇게 영국 런던시에 마차가 저렇게 다니면 앞으로 영국 시내는 몽땅 어물로 뒤덮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다른 시대가 덜했죠.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진전을 막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잠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이겁니다. 작년도 5월 이후에 보십시오. 이 대기업들 현대기업, 롯데 다 뭐냐면 남북 경협과 관련된 TF팀들이 조직됐어요. 이분들이 뭐랍니까? 이젠 북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단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아까 영국 그 마차 산업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일단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들 약간 좀 짚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이런 한국을 떠난 김정은호. 누가 뭐래도 제 생각엔 김정은인 또 김정은호라는 배는 뭔가 정상국가로 달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좌초하겠는가 회항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쪽입니다. 여러분들 이 망망대해 속에 나간 배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좌초한다 귀향한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아요. 배와 관련 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기관이 고장난다든가 당연히 멈춰서겠지요. 통신망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건 주로 배와 관련한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이건 또 내적인 문제지만 또 외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암초에 부딪혔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이제 선원들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또 이거 외적으로 보면 테러가 해적이 몰려온다든가 이런 문제들. 근데 제 생각엔 남북관계 문제 물론 이번에 또 미사일 기지 문제에서 말이지만 제 생각엔 순환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아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건 뭔가
사실 여러분들 북한이 말한 체제 보장 아마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군사적 안전 보장,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전, 세 번째가 정치적 안전 보장이죠. 군사적 안전보장, 평화 체제 구축, 이건 크게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거의 좀 해결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 못 되고 있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북한이 이런 출항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나름의 고민은 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북한 사회에 대해서 남한비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북한의 역사를 보게 되면 50년대 말 같은 건 경제 성장률이 40%까지 올랐던 때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 과연 오늘 김정은이가 꿈꾸는 게 뭔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아마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세 가지 오늘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50년도 10월 들어와서 58년도까지 주둔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군사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때 북한이 8만이라는 군 제대자달 군 병력을 제대시켜서 이 전후복권세에 투입했어요. 두 번째는 사회 집권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냐면 이 사회주의 나라들 속에선 이 인민조선의 지원주자고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하자. 이때 당시에 북한이 많이 떠들었죠. 미국하고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회 집권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 천리마 속도가 나왔습니다. 김일성이가 주민들한테 말했어요.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일도 못 세운다는데 우리 3년 만에 일도 세우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군사적 안전보장, 그 다음에 돈, 세 번째는 대중운동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건 이 해군에서 군사적 안전보장 어느 정도 담보됐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해군 안 됩니다.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모험으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핵 문제를 좀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들 잠깐 요거 좀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매기나면 앞으로 결국은 비핵화를 둘러싼 이 남북 미간의 게임, 여기서 과연 누가 양호한가 하는 겁니다. 이게 50년대에 나온 북한이 천리마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북한의 그림들이고 뭐가 다릅습니까? 물론 방향이 다르겠지. 근데 문제는 이 말들은 곱비가 있어요. 지금의 말들은 다 곱비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오늘날 이 남북 간의 결국은 두 정상의 게임이다 할까? 결국은 이건 자유민 체제와 사회주의 비대칭 구제 속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70년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 적십자 회담 많이 하라고 들어왔어요. 그때 북한에서 벌써 이렇게 적십자 회담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공부시켜요. 기자들이 답변하면 이렇게 답변을 물어보면. 근데 그때 한 학생이 답변 잘했다고 그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자 한 분이 천리마동상 이짝 쭉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학생 저게 분명히 말인데 말에 왜 곱비가 없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답변했죠. 난 아마 그렇게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이죠. 정답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말한 게 이 말은 수상님이 가리키는 길만 갔기 때문에 곱비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북한 사회, 남한 사회의 특징 하나가 제가 보면 기획이란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들의 기획재정부가 있죠. 북한은 기획이란 말 안 써요. 국가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왜? 노동당이 이미 다 기획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독재국가. 오히려 난 이래 지난 기간의 남북관계 계속 우리가 북한하고 냉전 속에서 남은 게 뭔가? 자꾸 북한하고 다가가려면 오히려 김정은이 끼우뚱할 때 좀 맞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은 출항과 함께 남북한 종교 교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갔는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6.15 종성회담 다 알죠.
9.19 이번에 평양회담, 남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가?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의 비핵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90년대 비교해서 지금 종교 교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때 가장 생각나는 게 북한이 노동시키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그전에 남조선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이때하고 9.19 정상회담 뭐가 다른가? 우선 미국과의 관계 문제. 6.15 때 같은 건 많은 경우 소위 이 북미 관계 개선 이거하고 무관해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뭐 사실 되지 않는 거 하나의 시어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회담 위주에서 보게 되면 군사적 문제 해결은 없어요. 비군사적 문제들, 경협 문제라든가. 사실 전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문제 해결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뭐 DMZ 평화공원 건설 돼요? 지리당 해체하는 속에서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9.19 정상회담. 우선 지금 뭐 어떻습니까? 북미 관계 개선 속에서 남북 공조가 나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적 문제 해결과 병행돼 나가요. 비록 지금 이러저러하게 자부비 나와도 이건 나갈 것 같아요. 감히 이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90년대 종교 교류 환경이 어떻게 변화갔는가 지금 대비해 보면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15 정상회담 이때 어떻습니까? 이땐 북한의 식량난, 고난의 행군 이걸 통해서 뭔가 인도적 지원이에요. 뭐 평양에 평양 성당 몇 개 짓지만 또 우리가 성경 들이갔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목표입니다. 종교단체가. 실제 또 북한이 그래서 종교 교류를 활성화했고 그다음에 대체로 어떻습니까? 평양시 일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이때는 뭡니까? 아직까지 서로 일국 통일이에요. 흡수 통일. 뭐.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평화 환경이에요. 남북 간에 지금.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제 생각엔 만약 종교 교류가 일어난다면 이런 평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더 이런 환경을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 이게 종교 교류 하나의 목표가 아닐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평양시에 국한될 것인가. 제 생각엔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나. 세 번째로는 지금은 평화 공존입니다. 남북한의 특히 북한이 생각하는 분단 관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70년도 남한이 북한에서 뒤질 때 남한이 했던 방법이 분단 관리예요. 영구 분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체제 게임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분단 관리하는 게 옳아요. 이게 결국은 어느 날 평화 공존이라고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일단 두 정상이 이 북핵 이 비핵 문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가지 단어가 정확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게 역지사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북한은 핵을 놓으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심정을 나도 이해해줘. 나도 알아. 이겁니다. 같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오죽함 갔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말한 건 뭡니까? 좌고 우면. 흔들리지 말자 일단. 신뢰를 쌓자. 제가 이거 보면 두 정상이 서로 처하고 있는 환경들, 앞으로의 생각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하고 있는 측면들. 제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단 앞으로 북한 선교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나 해서 저희 연구소가 해온 걸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2015년도 이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면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의 탈북자 단체가 한 70개 90개 되는데 유일하게 북한 개발 연구 이건 저희 단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우리가 2015년도 연구소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원산시 선교 구점 연구예요. 2010년도에 이 성당 천주교 쪽에서 의뢰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교회 위치 찾기가 되고 이렇게 남았는데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이 수원에 있는 명성제일교회 여기 목사분이 한 번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 목회자분들 모인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성경 들여본 이것도 글쎄 그런데 제 생각엔 선교 거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데 이 목사분이 한 번은 자기 장로분들 모시고 한번 해설해달라 해서 제가 말해서 이분이 처음 우리한테 그때 연구 과제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산시 선교 거점에 관한 연구 이걸 진행했어요. 그다음 2010년대 아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 말이 천주교 쪽으로 들어왔는지 천주교에서 북한 성당 위치 좀 찾아달라. 저희들이 했는데 역사 잘해보면 천주교 성당이 그때 보니까 광복절에 77개로 나왔는데 우리가 32개밖에 못 찾았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보면 많이 기술적으로 좀 불리한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제가 이 영락교회 한번 이렇게 강의 나갔댔어요. 영락교회. 그 실향민들 교회죠. 갔는데 제가 한창 또 선교의 문제 있고 말했는데 그때 이 김성보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 품에서 뭘 꺼내냐면 이 버작인데 촌에다가 자기 고향을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렇다. 우리가 일단 공간 정보를 통해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일단 이 좀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렇게 실향민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하겠어요.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지금 공간정보연구소 원장인데 이분이 프랑스 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지도 제작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NK 파인더라고 광복전 주소 우리가 번지수 가지고는 구글 지도가 읽지 못했는데 이건 읽을 수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결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작권도 받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교회사라든가 이런 책들 갖다 주고 공부 좀 하라고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속에서 결국 저희가 이런 행위 왔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소위 교회 위치들 이게 지금 정동 감리교회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강원도 통일축제 나가서 고향 찾아줍니다. 근데 이 고향 일제 때 번지수나 이 종교시설 번지수나 다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에서 지금 정동 감리교회 위치를 찾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 집. 그래서 그거 영락교에 있는 거 이거 찾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 지금 노란 것들하고 좀 색깔이 다른데 단순하게 이렇게 빨간 거 뭐 이렇게 빨간 것들은 말하자면 옛날 위치들이에요. 옛날의 목적. 그다음에 여기 파란 거에서 뭐 현재 변화된 것들 이런 건 탈북자를 통해서 찾아드리고 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일단 과연 앞으로 비핵화 진전과 한국교회의 과제가 뭔가 이런 쪽인데 제 생각엔 한 세 가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북한이 정상국과 단계하고 남북한 교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단계에 따른 한국교회의 2대 과제. 세 번째는 남북한 지역에서 각각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건 아마 이 세 단계를 걸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이 조금 이 비핵화가 좀 진전하면서 우선 이 개별 비핵화가 진전에 따라서 우선 유엔 결의안이 해제되고 테러 지원국 해제되고 이러한 과정에 북미 협정 체결 상당히 좀 뭐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연 일단 이런 대북 제재 해제 속에서 종교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가 하는 건데 1단계 지금 이게 아마 내년도쯤 되지 않을까. 내년도 하반기 소극적인 유지 단계 대북 제재가 약간 풀리는 쪽이죠. 이렇게 됐단 2017년도 가장 북한이 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2270호 이게 해제되고 결국 민간인 투자들 아마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90년대 초기 상황들 인도적 교류 그다음에 북한이 종교 역사 시설물들 개건 아니고 이쪽 불교에서 지금 시사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게 부분적 해제 문제 이때는 아마 개발 국가들이 들어가고 이때는 아마 이 특정 종교 단체들이 직접 뭐 그런 교류가 진행될 거고 3단계는 미국 정부 직접 투자 제기되는 거 아마 이때 단계에선 전국적 차원의 전교 교류가 진행되지 않겠나. 물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선 혹시 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한국교회 2대 과제, 제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뿌리 찾기. 이게 결국은 표식들 세우기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잇기,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속에서 땅끝 전도 역사적 위협이 완성되지 않겠나. 사실 이거 표식들 세우기,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이것이 시도하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표식들 세운다, 뿌리를 찾는다,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일제 때 번식했고 북한이 찾지 못해요. 그동안에 북한이 우선 김정일이가 토지개간 땅에서 뭐이다 했냐면 토지개간하면서 앞으로 지주들이 땅 문서기권 못 찾는 세상이 된다. 토지개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소형 발전소 건설들 많이 물질들 덜 냈어요. 단적인 실례로 우리가 작년도 강인덕 장관님, 통일부 장관 하던 그분이 중앙정부 국장하면 항공지도에 끝내 못 찾았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북한이 그분의 집 주변으로 이 고속도로 나왔어요. 평양 원산 고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집들을 몽땅 이 산 쪽으로 말하자면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관지 목사님이 사실 하려도 하던 거. 이게 표식들 세우기죠. 이게 뿌리 찾기입니다. 이 문제 기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뿌리 있는 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생각할 때 아닌가. 북한이 앞으로 남북 관계가 김정은이가 어떤 놈이다. 사실 내 생각엔 오히려 다른 생각들 이젠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걸 좀 호소하고 싶어요. 과연 일단 우리가 이 한국의 2대 과제 실행에서 남한 지역 활동, 그다음에 북한 지역 활동 각각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 게 좋은가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하는 185 프로젝트와 2대 과제 연계, 그다음에 교회에서 표식들 세우기, 그다음에 교회에서 출간 문제 이런 걸 좀 몇 가지 좀 짚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희 연구소가 185 프로젝트라는 걸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뭐 성동구, 강남구 이 구에 해당되는 거. 북한은 구역이다 그래요. 군이다 그래요. 이게 185개예요. 이 185개를 공간정보로 드러내는 게 저희들은 185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수행한 연구들이에요. 국책 연구도 있고 작년은 미국의 CSI에서 하고도 뭐 이렇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떠는 게 이거죠. 북한 개발 연구는 떠난 고향이들은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NK 파인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 표식들 찾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5 프로젝트 저희가 북한의 이 군 단위 지역 대상물들 정보들 기입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교회 세우기. 그 교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교회 주변에 주민들의 이 종교 성향은 어떤가? 시장은 어떤 뭔가? 또 앞으로 이런 철도나 이런 대학은 어떻게 가까운가? 이게 바로 저희들이 185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특정 교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70년사, 80년사 옛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기술만 접목하면 오히려 최근의 상황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교회사의 과거만이 아니라 뿌리 찾기 있기 이게 기록되는 길이 아닌가 제가 이거 좀 말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아마 이 선교 거점 구축에서 탈북민들의 역량 여기서 관심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 속에도 과거는 달라요. 뭐 박사들도 한 이제 30명 되죠. 물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선교 거점 구축에서 잠재력 갖고 있는 거. 재북시 체험. 그다음에 북한 지구와 연계되는 측면들. 그다음에 이 고향 복음화에 대한 사명감, 보상 심리 이런 문제들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았어요. 기술적 안내자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대북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서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측면들. 일단 우리가 북한 지역은 어떤 활동하는 게 필요될까 하는 건데요. 아마 제가 세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북한 상황. 전 북한 사회가 지금 두 번째 하나의 종교 지형 변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북한 선교 초기 조건, 여기에 따른 전략이 뭔가 하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북한 선교와 탈북민 오늘날 대한민국의 탈북민들 많이 오지요. 저도 사실 교회 생활에 충실히 참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 이게 기도하는데 저 그럴 그럴 수준은 못 돼서 감히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마 북한 지역과 활동에 관해서는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현재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역지사지 이런 말. 이 북한으로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정서. 두 번째는 이 대외적 복변, 미국의 대응 문제. 우선 북한 당국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한테 이 핵만 있으면 우리 잘 쌓는다 드린다. 이걸 이젠 부인해야 돼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 상당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설 같은 건 진짜 우리가 삐라 몇만 장 날린 것보다 나은 효과라고. 직접 남한 대통령의 입에서 한반도 평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관련해서 움직이는 조짐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상환 조치를 취하는 문제들 사실 여기에 또 어쨌든 이 중국이 또 어떤 변수를 등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아마 한반도 지형 변화 같은 건 제가 제일 먼저 종교 지형 변화가 제가 보게 되면 1차 변화 1946년도 꼽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겠지요. 원래 한반도에서의 모든 종교가 북쪽이지요. 근데 우리가 40년도 뭘 했습니까? 북한이 이 민주개혁도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의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 종교인들 대거 남한으로 들어오는 쪽이 남한으로 결국 내려지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북한 당으로서 뭡니까? 수령교라는 우상이 등장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지어줬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김일성이가 잘한 게 이 45년도 수령에서 남한 쪽으로 결국은 종교인들이 많이 내려간 틈 타서 결국은 이런 샤머니즘, 민속 신앙이 등장하는 옥죄하고 수령교를 등장시킨 게 아마 김일성이 가장 아마 잘했다고 보여야죠. 김일성. 아마 2차 이 종교 변화,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2018년이 아닌가 지금. 북한 사회 우상화 이거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 우상화 안 돼요. 여러분들 김정은한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말은 안 붙대요. 북한에서 수령은 오직 김일성이 하나예요. 수령교, 수령 우상화 이건 오직 김일성에 해당한 거예요. 김정은이 이건 해당 안 돼요. 이건 어찌게 보면 북한 사회가 지금 오히려 우리가 2차 종교 지형 변화 오히려 그게 일어날 조짐의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때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간상에서 단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이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선교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북한 지역 선교 이게 하나의 남한 어느 지역 선교인가 그다음에 타 문화권에 관한 선교인가 이런 문제에서 아마 이게 제가 2008년도 처음으로 써낸 글인데 이런 논의가 아마 다시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면 선교의 초기 조건 북한 선교의 대상이 북한 주민들 이렇게 말하면 우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령교가 를 갖고 있는 접한 주민들이에요. 순수한 백지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순수한 그 순교자들이 이건 못 봤어요. 참 종교를 접하진 못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북한 선교가 어떻게 돼가야 되가 하는 것은 전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한 주민들 속에 갖고 있는 수령교에 대한 의식 해소하는 문제들.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신앙 정착의 어려운 측면이 그동안에 북한 사회에서의 이런 결이라든가 이게 많이 작용했거든요. 회의 의식들 이게 작용했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쪽 여타 종교 의식들 형수하는 측면 이게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단순하게. 또 아마 북한 지역, 북한쯤 대상으로 한 선교에서 아마 제기되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탈북민들의 신앙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내부적으로 표출되는 쪽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정도, 이걸 해서 네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착형. 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막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감정이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두 번째로 신념형. 외부적으로는 표출 안 해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수련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 내부적으로 표출 안 하면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이용형.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아마 이거 다 외부적으로 표출 안 하고 내부적으로 표출. 이게 바로 고부형. 오늘날 여러분들 뭐 탈북민들 신앙 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교회에 돈 주는 데 간다. 아마 이쪽 이용형 아마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엔 탈북민들의 결함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난 북한 사회가 나이도 사실 잘 준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없애는 거예요. 돈보다도 사회적인 존경, 명예. 원래 저희는 그렇게 교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빠요? 근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뭡니까? 돈으로 계속 끌어가요. 여긴 돌이켜볼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초기에 어디 가니까 돈 주는 게 받기 이상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북한 주민들 사실 이거 물론 한국 사회가 지금 뭐 돈 때문에 또 많이지만 이 북한 주민들 앞으로 선교하면서 이런 쪽에서 돈에 의한 물질에 의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저도 단체를 이끌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일 전 이렇게 할 땐 먼저 돈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쭉 있나 계산해. 난 그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준비되는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고향 개발 프로그램 만들 때도 우리가 돈 없었어요.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실향민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오직 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근데 보게 되면 난 오히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민들 말하자면 선교했던 전도했던 그 방식들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맞을까? 전 아무리 북한 사회가 돈 때문에 뭐 시장화된다고 해도 사회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말하자면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속에서 집단주의 말하자면 개인주의가 싹트는 쪽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래도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성, 그다음에 또 사회적 명예 이런 게 아직도 있는 사회예요. 과연 일단 이런 좋은 그런 판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이런 문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하는 데서 아마 좀 이렇게 계층별로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철한 계층들. 두 번째는 고부하는 계층들. 세 번째는 진정으로 갈망하는 계층들. 아마 이거 각각 나눠봐서 여기에 대한 전략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뭐 기도나 그것도 좋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갈 지역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말하자면 기도나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교 고점 구축, 제가 말한 건 아마 이대 과제 수행의 길, 결국은 아마 이런 길이 아닌 지름길로 되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